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1993년 7월 18일 말레이시아 전역에 충격적인 실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종자는 49세의 남성 마질란 이드리스. 그는 말레이시아 정계에서 꽤나 주목받는 엘리트 정치인이었습니다. 마질란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말레이시아 최대 정당인 통일 말레이 국민 조직에 소속되었죠. 그는 얼마 안 있을 총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갑자기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이건 모두가 주목할 만한 뉴스임이 분명했습니다. 실종신고 보름 전인 7월 2일 저녁 9시 마질란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라우브라는 지역에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 밤 되도록 일찍 귀가하겠지만 마냥 늦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집에 돌아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행적이었고 그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걱정했죠. 하지만 그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실종신고를 망설였습니다. 당장의 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혹여나 불미스러운 이미지가 생길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적으로 그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해요. 정당 동료들 역시 적극적으로 마질란의 수색을 도왔습니다. 아무래도 유명 정치인이다 보니까 처음엔 돈을 노린 납치가 의심됐거든요. 근데 가족들이나 정당 쪽에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가 총선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나 심경 변화로 잠적을 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 마질란의 지인들은 말도 안 된다며 일축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정치적인 야망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지자들을 외면하고 숨어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갑자기요. 그 사이 마질란의 행방불명 소식은 결국 기자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요한 회의나 행사에는 전혀 얼굴을 비추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당에서는 2, 3일 안에 돌아옵니다 라는 기약 없는 대답만 내놓았고요. 더 이상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7월 17일 결국 마질란의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8일에는 정당 측에서 공식으로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죠. 이후 소식은 순식간에 말레이시아 전역에 퍼져나갔고 모든 신문사의 일면은 마질란의 실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보자는 한 남성이었는데요. 그는 얼마 전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마질란의 차량 같다며 신고를 해온 거예요. 이 당시 언론에서는 목격자를 위해서 마질란의 차종과 차량 번호를 공개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각 제보자를 찾아 나섰고 예상대로 그것은 마질란의 차량이 맞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어떤 한 부부로부터 이 차량을 넘겨받았다고 진술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부부는 어떻게 마질란의 차를 갖고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즉시 부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내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은 거예요. 알고 보니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모나판디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아판디였고요. 모나판디는 말레이시아 왕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명은 마스나 빈티 이스마일. 1987년 가수로 데뷔를 하면서 모나판디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렇게 앨범도 내고 사람들에게 점차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돌연 가요계를 떠났습니다. 이후 말레이 전통의학에 침투하더니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을 이어나갔죠. 여기서 말하는 전통의료인은 주술사를 의미합니다. 그녀가 주술사의 길을 걷게 된 데에는 남편 아판디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3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5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3번째 이혼 후에 만난 남성이 바로 아판디였습니다. 그가 주술사였어요. 그래서 모나판디는 남편으로부터 주술을 배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특히 그녀가 빠져 있었던 것은 바로 흑마술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모나판디는 흑마술을 수련하던 중 초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다고 믿게 돼요. 이후에는 원래 가수라는 직업도 포기하고 완전히 보두술사로 전향했습니다. 모나판디는 남편 아판디를 설득해서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루프에 아예 주술 상담소를 차렸는데 그녀에 대한 입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상류층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마질란이었고요. 경찰은 부부에게 어떻게 마질란의 차량을 갖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그저 마들란에게 받은 것이라며 대답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선물로 줬다? 그리고 실종됐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마질란이 아내와 나눴던 대화에서 그는 분명 라우브라는 지역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경찰은 이 해당 지역과 모나판디 부부의 연관성을 추적해내는데 그러다가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라우브에 모나판디가 소유한 비밀 저택이 있었다는 것. 자,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죠? 경찰이 이를 강하게 추궁했어요. 그리고 결국 부부는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게 됩니다. 때는 실종으로부터 약 8개월 전인 1992년 11월. 마질란 이드리스는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을 더욱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모나판디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흑마술의 힘을 빌려서 제9대 총선에 당선되는 것. 아니,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엘리트 정치인으로 알려진 그가 겨우 생각해낸 방법이 흑마술이라니 좀... 경쟁 후보에게 저주라도 내리고 싶었던 걸까요? 어쨌든 마질란은 모나판디 부부에게 정치적 야심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뭐든 할 테니까 총선에 당선되게 해달라고만 부탁했죠. 그러자 모나판디 부부는 마질란에게 3가지 물건을 건네요. 그건 바로 지팡이와 무슬림 남성들의 전통 모자인 송콕, 마지막으로 부적이었습니다. 부부는 마질란에게 이것이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의 보물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물건만 가지고 있으면 권력은 물론이고 재물까지 모두 가질 수 있다며 현혹했죠. 그러나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금액은 250만 링깃, 하나로 무려 7억 원. 마질란은 그만한 현금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50만 링깃을 먼저 지불을 하고요. 나머지 200만 링깃, 즉 5억 7천만 원은 나중에 줄 것을 약속하죠. 그러면서 담보로 토지 소유권 9개를 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1993년 7월 2일, 모나판디는 마질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의식을 치를 것을 제안을 하면서 50만 링깃을 요구했죠. 마질란은 즉각 응했습니다. 그러자 모나판디는 주소 하나를 알려주게 되는데 그것은 쿠알라룸루프에서 약 110km 떨어진 라우브의 저택이었습니다. 모나판디는 마질란에게 이곳에 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 된다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랬다가는 부정탄다고 말이죠. 그렇게 마질란은 라우브의 저택으로 향하는데 사실 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현금 31만 링깃을 들고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모나판디 부부는 미리 의식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요. 모나판디는 먼저 마질란에게 속옷만 입은 채 수건으로 몸을 감쌀 것을 지시했고 미리 파놓은 커다란 구덩이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마질란이 좀 주저했어요. 그러자 모나판디는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이어나갑니다. 이곳에 들어가 눈을 감으면 어디선가 신비로운 음악 소리가 들릴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수많은 돈이 쏟아질 거고 너는 평생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요. 이 말은 마질란은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지시대로 구덩이에 들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돈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그에게 쏟아진 것은 난데없는 공격이었습니다.
모나판디에게는 줄라임이라는 조수가 있었는데 그는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젤란이 무방비 상태가 될 때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그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건 모나판디 부부가 계획한 일이었어요. 결국 마젤란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후 셋은 마젤란의 시신을 훼손한 뒤 구덩이를 시멘트로 막아버렸습니다. 일행은 마젤란의 자동차 그리고 그에게서 받은 돈을 챙겨서 쿠알라 룸루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는가 하면은 벤츠차 또는 휴대폰 같은 값비싼 물건들을 마구 사들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젤란이 담보로 내놓은 9개의 토지 소유권도 이미 명의 변경 신청을 해둔 상태였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경찰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7월 22일, 경찰은 라우브 저택에 매장된 마젤란의 시신을 찾아냈는데요. 발견 당시 시신은 무려 18토막으로 잔인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는 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목각 인형, 긴 바늘과 각종 조각상이 남겨져 있었고요. 또한 범행 흉기로 사용된 도끼 한 자루와 긴 칼날의 장도 2자루도 함께 수거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언론에 공개되자 말레이시아는 난리가 났죠. 범인이 한때 가수 출신의 주술사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다름 아닌 엘리트 정치인이었다는 것이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건의 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모나판디가 추가적인 범행을 자백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또 다른 수색이 펼쳐졌는데요. 바로 말레이시아 서부에 위치한 클랑이라는 해안 도시에서 머리 없는 세 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일가족이었는데 정말 경악할 만한 점은 피해자가 겨우 5개월밖에 안 된 아기도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이들의 신체 또한 어떤 주술의식을 치른 듯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모나판디 부부는 왜 그토록 자신들의 고객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걸까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들이 마젤란을 살해한 동기는 금전 때문이었습니다. 라우브 저택에서 의식을 치룰 당시 부부는 마젤란에게 50만 링기, 즉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마젤란이 그보다 적은 돈을 가지고 오자 화가 나서 홧김에 살해했다는 거죠. 근데 앞서 일가족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이에 일각에서는 돈은 단지 핑계일 뿐이고 부부가 사람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주장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심취해 있던 흑마술에는 9개의 생명을 바치면 더 높은 단계의 주술을 얻을 수 있다는 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나판디 부부가 최고의 경지에 흑마술을 수련하기 위해 잔인한 방식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 실제로 시신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어떤 주술의식이 치러진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1995년 1월 5일 모나판디 부부와 줄라임이 세 사람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도 화제가 되었는데 모나판디는 재판장의 화려한 복장과 진한 화장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환하게 웃는 얼굴을 유지했어요. 심지어 사진을 찍는 기자들을 향해서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덧붙여 그녀는 팬이 늘어난 것 같다는 발언을 하면서 반성의 기미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럼 재판 결과는요?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1년 11월 2일 카장교도소에서 이들의 형이 집행되었는데 모나판디는 사형 직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짝 미소를 지어 보였죠. 이런 마지막 발언은 또다시 사람들의 경악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일부 미신을 맹신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모나판디가 정말로 죽지 않았을 거라며 그녀의 부활을 믿기도 했어요.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범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연쇄 토막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나판디가 범행을 저질렀던 이 라우브 저택은 현재 말레이시아 유명한 고스트 스팟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모나판디 부부는 9개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심취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아직 찾지 못한 피해자가 더 있는 건 아닌지.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악랄한 주술사의 살인사건.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지난 2015년 23살인 중국인 장거 씨는 부푼 꿈을 안고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는 1년간의 어학원 생활을 거쳐서 이듬해인 2016년 법학으로 유명한 호세이 대학 석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근처 도쿄 나카노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했죠. 물론 유학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언어의 한계도 있었고 아무래도 타지에 있다 보니까 외로움도 많이 느끼니까요. 그래서 장거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중국인 유학생들과 자주 어울리게 됩니다. 그중 특히 그녀와 잘 맞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류신. 둘은 자취하는 곳도 가까웠고 고향도 같은 산둥성 출신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똑같은 중학교를 다녔다는 접점도 있었죠. 그렇게 둘은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유학 생활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던 2016년 9월, 류신이 장거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당시 류신은 3개월 전인 6월부터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천스펑과 만나면서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툼이 잦아지면서 이 남자친구의 폭력성을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결국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같이 살던 집을 나오게 된 류신. 그 후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 식당 사장님 집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사장님에게 신세를 질 순 없는 노릇이고 또 혼자 살기에는 너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친구인 천스펑이 이별 후에도 굉장한 집착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류신은 고민 끝에 친구인 장거에게 함께 지낼 것을 부탁하게 돼요. 장거는 사연을 듣고 류신을 안심시키며 선뜻 그녀의 집을 내주었고 그렇게 9월 2일부터 둘은 룸메이트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류신이 어디에 있든 이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행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거의 집까지 찾아와서 문을 마구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고요. 둘을 몰래 숨어서 지켜보기도 했죠. 그렇게 두 달이 흐른 11월 2일 오후 3시. 천스펑이 또다시 장거의 아파트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집에는 장거 혼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계속 찾아오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장거는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고자 했죠. 그리고 류신에게 문자로 이 상황을 알렸고요. 야, 네 남친 또 왔어. 나 이번에 신고한다. 근데 류신의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그녀가 오히려 신고를 만류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경찰이 출동하면 자신이 장거의 집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면 그녀는 계약서상 이 아파트에 거주자로 등록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집주인이 알게 되잖아요. 그럼 친구와의 동거가 끝날 수도 있었죠. 류신은 메시지로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다면서 장거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약해진 장거가 경찰에 신고를 포기하게 되죠. 그날 밤, 류신은 알바가 끝나고 밤 11시가 되어서 귀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후의 소란으로 잔뜩 불안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장거에게 자신을 마중 나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밤 11시 10분, 장거는 아파트 근처에서 류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자정이 지난 11월 3일 12시 5분, 장거와 류신은 함께 만나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두 사람이 돌아간 집에는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스펑이 아파트 현관 근처에서 미리 잠복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손엔 칼이 들려 있었죠. 천스펑을 먼저 발견한 것은 장거였습니다. 그녀는 천스펑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 사이 앞서가던 류신이 먼저 현관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내 문을 잠궈버립니다. 이때 장거가 빠르게 문틈으로 발을 들이밀었어요. 자기도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류신은 장거를 매몰차게 밀어버립니다. 그렇게 장거는 문 밖에 홀로 남겨지고 말아요. 결국 천스펑은 장거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류신에게 나와서 이야기하자며 소리치는데 근데 류신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천스펑은 열이 받았죠? 그리고는 그 분노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류신의 친구 장거에게로 향했습니다.
천스펑은 칼을 꽉 잡아들더니 이 장거의 목 부위를 12차례나 찔렀습니다. 그녀는 목에 10cm가 넘는 상흔을 입고 쓰러져 버렸죠. 자, 그럼 이때 류신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류신은 문을 잠근 채로 장거를 구하기 위해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칼을 든 가해자가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류신의 행동이 충격적이었던 점은 장거가 쓰러질 때까지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계속해서 천스펑과 장거를 한 공간에 방치했던 겁니다. 나중에 장거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자 류신은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죠. 하지만 끝끝내 현관문을 열고 나오진 않았고 그렇게 장거는 과다출혈과 쇼크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도망친 천스펑, 얼마 안 가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한편 이 장거의 어머니 장추래는 딸의 소식을 듣고 중국에서 곧장 도쿄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요. 장거의 죽음을 방관하고 심지어 장례식장에도 참석하지 않은 딸의 친구 류신의 태도였어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유가족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물론 단 한마디의 위로나 사과도 없었고요. 또 류신은 법정에서도 모든 정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거짓 증언도 했죠. 하지만 금세 거짓말은 들통났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신고 전화를 했을 때 그녀가 당시 문을 잠궜다고 말한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1차적으로는 장거를 잔혹하게 살해한 천스펑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죽음에도 이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류신의 태도 또한 유가족의 마음을 찢어놓기에는 너무도 충분했는데요.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분노한 어머니는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딸의 죽음을 알리면서 장거를 방관한 류신을 비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류신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고 이에 류신은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죠. 그녀는 이름을 유난시로 개명했지만 이 사실도 곧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류신 또한 분노했습니다. 그녀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울음장을 놓은 것인데요. 심지어는 친구의 어머니 장추렌에게 패륜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류신은 중국인 명절인 춘제날 장추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모여서 행복한 한 해 되세요. 딸을 잃은 어머니는 이 문자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그녀는 아줌마, 피로 만든 만두 맛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장거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고인을 모욕하는 내용이었죠. 이 외에도 류신은 장추렌에게 명절 선물로 비둘기 고기와 소, 돼지의 목 힘줄, 오리목을 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장추렌이 장거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애칭입니다. 목은 장거가 사망 당시 찔린 부위고요. 이런 막장 행각은 류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류신의 가족들 또한 장추렌에게 장거가 명이 짧아서 죽은 거지 우리 류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죠. 사건 9개월 후인 2019년 중국 언론의 주선으로 류신과 장추렌이 만나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류신은 끝끝내 자신의 억울함과 피해만 호소할 뿐 미안함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이 감정적인 불화만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류신은 오히려 장추렌을 향해 죽은 딸을 팔아 돈 버는 엄마라면서 매도하기도 했고요. 또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들로부터 약 1,000만 원가량의 현금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직접적인 살해 가해자인 천스펑에 대한 처벌은 어땠을까요? 2017년 12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그에게 살인 및 협박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고 그렇게 범인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유가족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친구를 사지로 내몰고 줄곧 무책임한 태도, 그것도 모자라서 고인과 유가족을 비난하는 류신 때문이었는데요. 그녀는 SNS에서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 장추렌과 장거 모녀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장거가 자신을 짝사랑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신이 주장한 것 중 가장 황당한 것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스펑이 애초에 자신이 아닌 장거를 노렸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류신의 주장에 따르면 장거가 천스펑에게 류신이 임신했다면서 수술비로 하나 2천만 원가량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천스펑이 불만을 품고 그녀를 공격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장거가 그런 요구를 했다는 요구는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천스펑이 원래 노린 범행 대상은 애초에 장거가 아닌 류신이었다는 점을 확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었던 거죠. 결국 장출애는 이런 모욕을 견디다 못해 2019년 10월 28일 류신을 고소했습니다. 2022년 12월 중국 칭다오시 인민법원은 장거의 죽음에 대해 류신의 민사상 과실과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중국 내에서도 놀랍다는 반응과 환호가 뒤섞여 나왔는데요. 물론 류신의 행동이 충격적일 정도로 도의에 벗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류신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건 정말 주목할 만한 이슈였죠. 재판부가 내린 판결의 근거는 류신과 장거 사이에는 구조자와 피구조자라는 특수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요. 장거는 함께 살자는 류신의 부탁을 받았죠. 그리고는 자신이 위험해질 걸 알면서도 선뜻 집을 제공했고요. 이에 따라 이들 간에는 서로 간의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특정한 민사법적 관계가 인정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류신은 장거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험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요. 그러나 류신은 오히려 장거를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경찰의 신고를 막아 공권력 구제의 기회를 잃었고 현관문을 잠궈 그녀가 피신할 기회도 막았으니까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류신은 장거가 겪은 위험에 일조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류신이 메신저와 SNS를 통해 유가족인 장출애를 자극하고 도발한 혐의도 모두 인정되었죠. 이에 중국 재판부는 류신이 장거의 유가족에게 하나 1억 3천만 원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거가 사망한 지 1894일 만이었습니다. 먼 타지에서도 친구의 어려움을 돕고자 했던 장거. 아주 일부만큼이라도 류신이 장거를 생각했다면 애초에 장거가 죽음까지 가는 일도 류신이 장거의 죽음에 대해서 배상해야 하는 일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도와준 친구를 외면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 류신과 그녀의 가족들. 지금쯤 가슴 깊이 반성하고 친구를 추모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을 텐데 사실 제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래서 간혹 대구 뉘앙스가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그걸 딱 눈치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사건은 대구에서 발생한 미스테리 테러 사건이라 그런지 저에게 좀 더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대구 중구에 위치한 달성공원입니다. 이곳은 1969년도에 문을 열었는데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이기도 하고 또 하나뿐인 동물원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 단위로 자주 즐겨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때 이곳은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한 무차별 살인사건이 벌어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2004년 9월 19일 오후 5시. 63살의 남성 전 씨가 달성공원 물개 사육상 뒤편을 거닐고 있던 중 순간 낯익은 물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벤치에 덩그러니 놓인 65ml짜리 요구르트병. 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자주 먹던 그 요구르트요. 이게 5개짜리 포장용 중에 3개가 놓여 있었는데 비닐 포장은 살짝 벗겨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사람의 손을 탄 거긴 한데 그래도 남은 요구르트 3개는 알루미늄 덮개가 그대로 씌워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가 피크닉 도중 까먹고 두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걸 발견한 전 씨는 달성공원에 머물고 있던 노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침 허기를 느끼던 그는 별 생각 없이 해당 요구르트를 집어들었고 포장을 벗겨낸 후에 3개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잠시 후
참을 수 없는 복통이 오기 시작하더니 속이 뒤집히는 듯 구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죠. 곧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후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편 그가 쓰러지기 직전 벤치에 있던 요구르트를 마셨다는 게 알려지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해당 요구르트 병을 수거하게 되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흔적을 발견합니다. 요구르트 병 3개 중 2개의 마개에서 예리한 바늘구멍이 포착된 겁니다. 누군가가 이물질을 주입한 흔적이에요. 아니 그럼 이게 완전 독살을 한 거잖아요.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즉각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구르트에는 바로 메소밀이 검출됩니다. 앞서 전시의 위장에서 나온 것과 같은 성분이었어요. 자, 메소밀, 이건 주로 진딧물 같은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원예용 농약입니다. 그런데 그 독성이 어마어마해요. 한 2g? 그러니까 살짝 2방울 정도만 사용해도 50kg짜리 동물의 치사량에 달합니다. 실제 농가에서는 동작물을 갉아먹는 쥐를 잡을 때 메소밀을 미끼에 발라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런 맹독성 메소밀의 특징은 무색 무취라는 것입니다. 특히 액체 상태의 경우 맹물과 똑같이 보여요. 육안이나 냄새로는 전혀 구분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 때문에 2012년부터 메소밀의 제조와 판매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사건이 벌어진 2004년만 해도 아직 시중에 메소밀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던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젠 누가 도대체 왜 요구르트에 이 메소밀을 주입했는지 밝혀내야겠죠? 사망한 전 씨는 분명 우연히 요구르트를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특별히 그를 노렸다기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로 보였는데요. 그럼 사실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는데 앞서 말했듯 달성공원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입니다. 즉 이건 명백한 테러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던 중 더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사실 전 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8월부터 달성공원 그리고 멀지 않은 두류공원에서도 이미 요구르트 테러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심지어 이 한두 건이 아니었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14명. 보니까 이 범인이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온 정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경찰은 왜 지금껏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는 단도직입적으로 전 씨를 제외한 나머지 14명의 피해자들은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지난 8월 11일 역시 같은 달성공원에서 벌어졌습니다. 54살의 여성 정 씨가 우연히 비석 앞에서 요구르트를 발견했고 이후 4병을 마셨는데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에는 원숭이 우리 앞 벤치에서 10살의 이군과 3살의 이양이 또다시 요구르트를 발견합니다. 아이들은 한 병씩 나눠 마시게 되는데 즉시 구토 증세를 보였어요. 당시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걸 단순 식중독 사고로 여겼습니다. 근데 앞서 이 정 씨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쓰러진 후 약 17일간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 사이 범인은 활개를 쳤습니다. 8월 21일과 9월 5일 그리고 9월 9일까지 달성공원에만 연달아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달인 9월 9일에는 달성공원에서 4km 정도 떨어진 두류공원에서도 피해자가 생겨났는데요. 환경미화원 3분이 도서관 화장실 앞 벤치에 놓인 의문의 요구르트를 마셨다가 즉각 설사와 현기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걸 종합을 해보면 8월부터 대략 한 달간 이 달성공원의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119가 출동한 건수는 무려 5건. 이걸 왜 단순 식중독이라고 본 걸까요?
안타깝죠. 그 누구도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던 9월 19일이 되고 전 씨가 사망하고 나서 탐문 조사를 하던 경찰이 그제서야 이 모든 게 독극물 요구르트 연쇄 사건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후 대구 중부경찰서는 서둘러 전단팀을 꾸리고 부랴부랴 공개 수사에 나서게 됐고요. 그때 전단지 10만 장을 배포하고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2천만 원의 보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이후에 80건 이상의 제보 전화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다 할 성과는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들어요. 앞선 피해자들과 달리 유독 전 씨만 목숨을 잃은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경찰 추정에 따르면 그날 전 씨가 메소밀이 든 요구르트 2병을 연달아 마시면서 운이 나쁘게도 치사량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범인이 애초에 요구르트 한 병당 치사량을 계산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혹은 앞서 자신의 계획이 계속해서 성공하니까 좀 더 대범해진 범인이 더 많은 양의 메소밀을 넣었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전문가들은 범인이 애초에 살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장난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끝내 살인까지 벌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럼 도대체 범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찰은 그가 어느 정도 농약에 익숙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대구 일대 80여 개의 농약 판매점을 탐문 수사하게 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편 현장에 남은 단서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주목할 건 요구르트에 남아있는 주사 바늘 구멍. 크기를 보니까 직경 1mm가 넘었어요. 이건 일반적인 의료용 주사 바늘보다 더 두꺼운 사이즈인데요. 주로 실험용 혹은 가축병원에서 사용되는 종류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피해자 중 주목할 만한 제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76살의 여성 김씨인데 지난 9월 9일 지인 2명과 함께 달성공원 곰사육장 인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벤치에 50대로 보이는 남녀 2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이후 남녀가 곧 떠났고 빈 자리에는 요구르트 3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 김씨가 지인들과 요구르트를 나눠 마신 정황이었어요. 그렇게 별 의심 없이 요구르트를 마시는 순간 돌연 먼저 떠난 남녀 중 여성이 다시 벤치로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김씨는 순간 무안했죠. 요구르트를 찾으러 오나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어떡해, 그 요구르트 버린 줄 알고 우리가 다 마셔버렸네,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이때 여성의 반응이 좀 특이했는데 별말 없이 그냥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심지어는 원래의 길을 벗어나서 비탈길을 가로질러 내려갈 정도였습니다. 마치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보였죠. 해당 여성은 얼굴이 좀 넓적하고 키는 160cm의 파란색 반팔,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남성은 상대적으로 얼굴이 길고 호리호리한 체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원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추적하는 일은 불가능했죠. 만약 이들이 범인이라면 사실상 이게 유일한 목격담입니다. 그렇게 해당 사건은 지금까지 미스테리한 미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통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해요. 그럼 그 남녀가 정말 범인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죠. 그래서 또 등장한 추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혹시 특정 요구르트 업체를 겨냥한 경쟁사의 소행은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독이 든 요구르트는 모두 같은 브랜드 제품입니다. 만일 사망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이 브랜드는 그저 대구 일대에서 사람들에게 불쾌한 경험만 남기고 기피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자연스레 매출도 급락하겠고요. 이게 아니라면 혹시 어떠한 이유로 해당 요구르트 회사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저지른 것이 아니냐 하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경찰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조업체 관계자들 40명과 판매업소 980군데를 대상으로 조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일명 요구르트 아줌마라고 불리는 판매원분들과 또 공원 내 상인들까지 폭넓고 다양하게 탐문을 했지만 사건은 지금까지도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많은 범죄 전문가들이 지적하길 공원 내 노숙자 혹은 노인들에게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벌인 범죄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온 이 달성공원은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된 곳인데 그러다 보니 평일 낮에 유독 노인들과 노숙자들이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벌어진 두 공원 모두 노숙자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급식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후식으로 자주 등장한 것이 바로 그 요구르트. 어쩌면 이걸 포착한 누군가가 그들에게 익숙한 음료에 농약을 넣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입니다. 이건 좀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독극물 요구르트.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대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은 먹지 마라, 길에 떨어진 것은 함부로 줍지 말라 같은 말이 더 심각하게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불특정 다수들을 노린 무차별 범죄, 내 가족, 친구,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언제든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아니 공짜라고 그걸 왜 먹나 싶으실 텐데 글쎄요, 만약 공원 벤치에 콜라 한 캔 새거가 덩그러니 있다 싶으면 누군가는 분명 그걸 그냥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피해자에 대한 비판은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이제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행인 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없다는 부분이겠죠. 과연 2004년 8월과 9월 은밀하게 대구 공원 곳곳에 메소밀이 든 요구르트를 두고 간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미국 뉴욕 외곽에 위치한 시러큐스. 이 마을은 울창한 숲길을 따라 잘 꾸며진 저택들이 줄지어져 있습니다. 집집마다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를 보유하고 있는 언뜻 봐도 꽤나 부유한 동네인데요. 이곳에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 로버트 뉴랜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2012년 9월 17일 아침, 로버트는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주방에서 아내에게 줄 커피를 내리고 2층 침실로 향했는데요. 근데 침대에 있어야 할 아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대신 욕실에서 샤워기 물소리만 들렸죠. 샤워를 하고 있나 보다 생각한 로버트는 커피잔을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다 두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지나도 아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로버트가 문득 시계를 보니 자신이 집에 돌아온 지 1시간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오전 8시 25분, 로버트는 강간무소식인 아내가 걱정이 돼서 욕실로 향했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아내 레슬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알몸으로 쓰러져 있었던 거죠. 특히 그녀의 머리에서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어딘가에 머리를 강력하게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로버트는 화장실에 설치된 전화기로 911에 신고 전화를 했는데 하필 욕실의 전화기가 먹통인 거예요. 다급해진 로버트, 의사니까 적절한 응급처치법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심폐소생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로버트는 2층의 다른 방으로 향했는데요. 바로 그곳엔 23살의 딸, 제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나에게 엄마가 욕실에서 넘어졌으니 어서 911에 신고 전화를 하라고 외쳤죠. 딸 제나는 영문도 모른 채 곧장 911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의 기록은 녹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함께 들어볼게요. My mother's, I don't know if she's breathing, but she's laying on the ground in the shower. Okay. Okay? So you don't know if she's breathing. I don't know if she's... Is she unconscious? I don't know. I don't know. Okay. Is she awake? I don't think she's Okay. awake. What?
I need to go over there and see if she's okay. Okay, how do you know she's down there? My dad's over there. He's over there. 통화 후 욕실로 달려간 제나는 이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욕실 밖까지 피가 튀어나와 있을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었죠. 911과의 전화가 끊기기 전 수학이 넘어 제나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빠, 엄마 옮기지 마요. 목 부러질지도 몰라요. 머지않아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당시 레슬리는 최초 발견된 욕실이 아닌 침실의 침대 옆에 옮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부상이 심한 환자를 발견했을 땐 현장에 그대로 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자칫하다가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의사인 로버트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로버트가 말하길 자신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수월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침실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죠. 다급했던 상황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미 안방 곳곳은 레슬리의 피로 물들여져 있었고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는데요.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바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후 현장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로버트는 아내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에 미끄러졌고 돌로 된 샤워 벤치에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고 진술을 했어요. 사실 그녀는 생전 빈혈이 좀 잦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긴 했었습니다. 현장 감시관 또한 레슬리가 서 있는 높이에서 넘어지면서 딱딱한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판단했고요. 그렇게 그녀의 죽음은 사고사로 판정이 되었고 사건은 마무리가 되죠. 평화롭던 한 가족에게 벌어진 갑작스러운 비극이었습니다. 레슬리 뉴랜더, 61살의 그녀는 이웃들에게 누구보다 활기차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 남편, 번듯하게 자라온 4 자녀들까지 남부럽지 않은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특히 레슬리는 평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선활동을 펼치는 따뜻한 성품으로도 명성이 자자했는데요. 때문에 그녀의 죽음은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에선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생전 레슬리와 로버트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최근 로버트의 병원이 좀 어려워지면서 가족들이 재정난에 시달렸다는 말도 있었죠. 레슬리와 친하게 지냈던 이웃 중 한 명은 레슬리가 남편과의 별거를 고민했다고도 합니다. 아니, 누구보다 완벽하게 보였던 부부가 사실 불화를 겪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사건 3달 후 지역경찰서에서 누군가가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로버트는 좋은 사람 아닙니다. 레슬리는 실제로 그와 헤어지려고 했어요. 라는 내용이었죠. 경찰은 그때서야 레슬리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품고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소문처럼 실제로 남편 로버트와 레슬리는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고 아예 각방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로버트가 재정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레슬리가 사망한 당일 그녀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버트의 집을 떠나서 자신이 독립할 임대아파트 계약을 하기로 한 날이었죠. 그러니까 남편을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사망 당시 레슬리의 상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레슬리의 친구이자 검시관인 메리는 작성된 부검 결과를 보고 충격에 빠졌는데요. 레슬리는 머리 뒤쪽에 심한 관통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눈에 피가 고일 정도로 심한 충격이 가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충격은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20층 건물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의 크기와 모양이 돌로 된 벤치에 부딪혔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워 보였는데요. 그 외에 레슬리의 뺨에는 찰과상이, 코와 목에는 멍과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에 반면 다른 신체 부위는 깨끗했죠. 만약 그녀가 넘어진 거라면 허리나 무릎, 팔꿈치에도 부딪힌 자국이 있어야만 하잖아요.
검시관에 날카로운 지적이 더해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사건 현장을 찾아가 놓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는데 이때 그들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와요. 그건 바로 안방 곳곳에 튀어있는 혈흔 자국인데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핏자국이 침실 블라인드, 침대 헤드의 뒤편, 침대에서 2m 정도 떨어진 벽면에도 발견되었습니다. 예상외로 피가 곳곳에서 나와요. 모두 합쳐 무려 100군데가 넘었죠. 사고가 일어난 곳은 욕실입니다. 안방에서는 심폐소생술만 했어요. 단지 심폐소생술만 했는데 이렇게 많은 피가 튈 수 있을까요? 특히 이 침대 헤드 앞쪽도 아닌 뒤쪽에서 피가 묻어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 당일 그는 원래 긴팔의 셔츠를 입고 있었대요. 근데 다친 아내를 옮기는 과정에서 셔츠에 피가 젖었고 이걸 대충 벗어서 침대 위에 던져놓고 응급처치를 하다 보니까 피가 여기저기 튄 것 같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억지스러운 주장 같은데요. 자, 그럼 집안에는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죠. 바로 딸 제나. 그녀는 로버트의 증언대로 아빠가 피에 젖은 셔츠를 벗는 것을 똑똑히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로버트 변호인단이 새로운 가설을 내놓게 되는데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구급대원들이 장갑을 끼고 레슬리를 만진 후에 이 장갑을 벗으면서 피가 튀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로버트가 입고 있었다는 피 묻은 셔츠, 이건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 측은 로버트를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내가 집을 떠난다는 것에 격분해서 침실에서 레슬리를 사망케 한 정황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의 시신을 욕실로 옮겨서 현장을 꾸며냈던 거죠. 그날 범행이 시작된 때가 해가 뜨기 전인 어두운 새벽이어서 암흑 속에서 미처 안방벽과 침대 헤드에 튄 혈흔을 닦아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침실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 침대 시트가 너무도 깨끗했던 건데요. 이 의문은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의 침대 시트는 전날 자신이 깔아둔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즉, 하룻밤 사이에 시트가 바뀌어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로버트가 이미 피 묻은 시트를 갈아치웠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검찰은 그가 범행 직후 침대 시트와 범행 도구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어딘가에 은폐했다고 짐작했어요. 그렇게 사건은 로버트가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듯 했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현장에 있던 유일한 목격자, 딸 제나의 증언인데요. 그녀는 이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로버트를 정말 철석같이 믿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를 적극적으로 감싸고 나섰습니다. 제나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사건 전날 새벽 2시까지 엄마 레슬리와 침실에서 대화를 했었는데 바로 그때 깔려져 있던 침대 시트가 사건 당일의 시트와 똑같다고 주장하는 거죠. 아빠 로버트가 시트를 바꾼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나는 법정에서 아버지 무죄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로버트 또한 나는 내 아내 레슬리를 사랑하며 지금도 여전히 그녀를 애도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그러면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배심원단은 딸 제나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결국 로버트가 아내 레슬리를 살해했다고 판단,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 정황적인 증거를 제외하고는 살해 도구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꽤나 까다로운 케이스예요. 그럼에도 침실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부검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었죠. 사건을 담당한 토마스 판사는 로버트는 의도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딸을 이용했다. 이건 악마와도 같은 행위다 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딸 제나는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어요. 아빠는 엄마를 죽이지 않았다니까요? 유죄 판결 이후 제나와 가족들은 판사에게 감형을 호소했고 2014년 로버트는 최종적으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뉴욕주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정한 아빠로 남게 되었죠. 이 사건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역시나 딸 제나의 증언입니다. 그녀는 정말 아빠가 엄마를 죽이지 않았다고 확신하는데 결론적으로 판결은 그것을 부정했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혹시 이미 엄마를 잃고 난 후 아버지까지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가 거짓 증언을 한 걸까요? 아니 근데 그러면 엄마의 죽음은 너무도 억울해지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0대 초반인 제나가 어쩌면 차마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에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닌가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분명 경찰 조사와 법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사건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인 2022년 3월 로버트와 자식들의 요청으로 항소심이 재개되었습니다. 무죄로 판결되길 간절히 바라는 가족들의 의지와는 달리 또 한 번 로버트는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여전히 수감 중입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1998년 9월 25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도시 미베인. 이날은 인부들이 모여 고속도로 길가의 잡초를 제거하는 날이었어요. 한창 작업에 열중하던 중 한 조경사가 높은 광고판 밑에 하얀 물체를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어린아이로 보이는 듯 체구가 작았습니다. 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 감식이 실시되었죠. 시신은 카키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양말과 이 새것으로 보이는 신발도 그대로 신겨져 있었습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피해자가 그의 봄에서 여름 사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죠.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팀 훈. 그를 중심으로 수사팀은 현장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시체를 파먹은 구더기의 사체나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들, 아이의 옷가지나 머리카락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흘러보내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목에 졸린 교사른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연령대는 9살에서 15살 소년으로 추려졌죠. 경찰은 당시 실종 신고가 들어온 아동들의 신원을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 후 사건은 광고판 아래 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죠. 사건 초기에는 정말 많은 관심이 쏟아졌어요. 그러나 수사에 별 진전이 없자 대중들의 관심은 점점 사그라드는데 그로부터 12년 후인 2010년 해당 사건은 사진 속 이 조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프랭크 밴더인데 그는 신원이 잘 파악되지 않은 시신들의 얼굴을 클레이로 복원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많은 시신들이 늦게마나 유가족을 찾아갈 수 있었죠. 프랭크 밴더는 1998년 이 광고판 아래에서 발견된 소년 역시도 같은 방법으로 신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소년의 두개골 사이즈를 측정해 얼굴을 복원한 결과 백인이나 히스패닉 계통의 아이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검은색의 긴 머리카락과 이 독특한 치아 형태가 눈에 띄었습니다. 윗니가 아랫니보다 좀 많이 튀어나온 부정교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아이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었죠. 그렇게 또 8년이 흐른 2018년. 그때까지도 수사관 훈은 해당 사건의 끈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증거품을 모아둔 상자를 자신의 책상 아래에 보관을 했었는데 이게 몸을 돌릴 때마다 무릎에 상자가 닿게끔 해서 사건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과거 채취한 소년의 DNA를 또 한 번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 프랭크 밴더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광고판 아래 소년을 백인 또는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으로 추정했는데 이 DNA 분석 결과 아이는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수사에 있어 아주 큰 변환점입니다. 아이가 발견된 당시 미베인 지역에는 아시아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호는 이를 토대로 아이의 또 다른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2019년 1월 31일 은퇴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는 무조건 이 퇴직 전에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소년의 정보는 즉각 유전자 은행에 등록되었고 그 후 인터넷에서 소년과 흡사한 유전자를 지닌 한 사람의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오하이오 출신의 팀 샤이블리. 호는 즉각 그녀에게 연락했고 그녀의 가족, 친척들 약 20명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호는 일일이 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1998년 여름에 실종된 소년이 없는지 물었는데 그중 극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친척 중 그 시기에 실종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 드디어 끈질긴 수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선 제보자는 나탈리, 자신과 10살 터울이 나는 사촌 동생 바비 휘트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탈리의 엄마와 실종된 바비의 아빠는 남매지간이었어요. 바비는 미국인 아빠 존 러셀 휘트와 한국인 엄마 조명아 씨 사이에서 1988년 1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바비는 가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친척들끼리도 서로 화목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에 여름마다 수영을 하면서 다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나탈리가 기억하는 바비는 항상 행복하고 여느 아이들처럼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들의 왕래가 끊어진 것은 1996년쯤 바비의 아빠이자 나탈리의 삼촌인 존이 직장 문제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가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던 1998년 5월, 존이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가 바비를 한국에서 키우겠다며 한국으로 갑자기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존은 이제 그들을 만날 수 없다며 매우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이 소식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갑작스러웠는데요. 이후 존은 아내와 바비의 이름만 나와도 불같이 화를 내는 등 예민하게 굴기 시작해요. 가족들은 그저 헤어진 아내와 자식에 대한 상실감 때문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어딘가 점점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9년 존이 켄터키 무장 강도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은행 ATM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흉기로 위협해서 돈을 강탈했죠. 아니,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이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존은 번듯한 직장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롭게 군 제대도 했고 평생 아무런 말썽조차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것은 너무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쯤부터 나탈리는 존이 자신이 알던 삼촌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죠. 동시에 나탈리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과연 자신의 외숙모, 즉 명화가 그렇게 갑자기 바비를 데리고 한국에 떠나버린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명화와 바비에 대한 수색까지 의뢰를 했는데요. 적어도 그들에 대한 출국 기록 정도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 씻고 찾아봐도 그들에 대한 정보는 그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을 나간 기록도 이름을 바꾼 흔적도 없었습니다. 나탈리는 그저 그들이 먼 한국에서 잘 살고 있기만을 바랬죠. 한편 수사관 후는 광고판 아래 소년이 바비임을 확신했습니다. 아시안 혼혈인종, 나이대, 나탈리와의 유전자 정보까지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호는 그를 살해한 범인으로 즉각 아이의 아빠, 이 존을 의심했죠. 당시 존은 1999년 은행 강도 혐의로 여전히 켄터키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호는 존을 만나러 갔고 조심스레 그의 아들 이 바비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존은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일관을 했고 아내 명화도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말을 하는데요. 이때 호는 이 수사관의 직감으로 바비의 엄마 조명화 씨 또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죠. 그는 바비가 사망한 1998년 비슷한 지역에서 숨진 아시안 여성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1998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신원불명의 아시안 여성이 발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전자를 대조해본 결과 그 신원은 바로 조명화 씨. 조명화 씨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1954년 1월 27일에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일을 하던 중 존을 만나 결혼 후 바비를 낳았다는 정도입니다. 조명화 씨의 시신은 이 바비보다 4개월이 이른 1998년 5월 13일에 나체로 발견이 되었는데 손목에는 결박흔이 있었고 사인은 질식. 이 당시에는 신원 불명이었으나 혼의 추적으로 이제야 신원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모자가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된 상황이죠. 결국 정황상 유력한 용의자는 피해자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존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의 혐의를 입증하냐는 건데요. 그래서 호는 처음 존을 면회한 후부터 계속해서 그를 만나면서 경계를 허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존은 혼에게 먼저 아내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떠났다는 이야기였죠. 그러자 호는 존에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사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이미 다른 가족들도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 미끼를 던진 거지만 다행히 존은 그 말에 동요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게 되죠. 존이 털어놓은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1996년 존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를 합니다. 원래 가족의 계획은 그가 먼저 자리를 잡은 후에 가족들이 뒤따라오기로 했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존은 갑작스럽게 외로움을 느꼈죠. 그리고 이끌리는 듯 눈에 띄는 마사지 업소를 방문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써니라는 이름의 여성을 만났는데 존은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그는 써니에게 자신이 곧 이혼할 거라는 거짓말을 치게 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 뒤에 이곳으로 따라올 아내와 아들이 걱정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이 둘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와 아들이 그가 있는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5월 12일 모두가 잠든 밤 존은 베개를 이용해서 아내를 질식시켜 살해합니다. 시신은 차 트렁크로 옮겼고 집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에 시신을 버리고 돌아왔죠. 그 후 집에 남은 명화의 소지품을 모두 치워버렸고 얼마 후에 써니가 그의 집에 돌아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써니에게는 아내가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다는 거짓말을 둘러댔어요. 그러나 바비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자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는 아빠와 써니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엄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써니는 그런 바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존에게 바비를 그냥 엄마에게 보내버려라 이러면서 종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존은 써니를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살해한 지 2달이 지난 7월 29일 존은 바비를 데리고 외딴 곳 지역 창고로 데리고 갔고 아이와 차에서 내린 후 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비, 우리 게임할 거니까 눈 잘 감고 있어. 알았어요, 아빠. 이게 마지막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존은 미리 준비한 수건을 가지고 눈을 감은 아이에게 다가갔고 그것을 이용해 순식간에 아이의 목을 졸랐습니다. 존은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다시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렸고 광고판 아래 시신을 유기했던 거죠.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아내랑 아이가 자신을 버리고 한국을 떠나갔다는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한 겁니다. 조대 자백으로 21년간 미제였던 한인 모자 살인사건의 진상이 그제서야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그가 자백한 날이 혼의 수사 임기 마지막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행이죠. 혼은 나중 인터뷰에서 바비가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8월, 존의 살인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존은 매우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은 아직도 아내와 아들을 사랑한다며 말을 남기기도 했고 살인 후 자신 또한 심적으로 적잖이 고통받았다며 어필했습니다. 덧붙여서 그는 사건의 망령이 자꾸 자기를 따라다닙니다 라며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하죠. 결국 2020년 1월 15일 존은 2건의 살인으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 26년과 32년 총 58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버트너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그의 형기는 2037년 그가 처음 받은 은행 강도형이 끝난 후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사건이 해결된 직후 호는 조명아 씨와 바비의 뼈가루를 오하이오에 있는 친척들에게 전해주었고 2019년 5월 모자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한때 바비와 명아를 알던 모든 이들이 참석해 그들의 명복을 빌어주었는데요. 늦게나마 이들이 안식을 취할 수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은 팀 혼 수사관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던 31살의 남성 마이크 윌리엄스는 그의 아름다운 아내 드니스 메릴 그리고 이제 막 19개월이 된 사랑스러운 딸 앤슬리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좀 살펴보면 그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면서 꽤나 많은 돈을 벌었고 덕분에 일찌감치 가족과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이크에게 한 가지 취미가 있는데 바로 호수에서 오리 사냥을 하는 것이었죠. 지난 2000년 12월 16일 이른 새벽부터 마이크는 평소처럼 보트를 끌고 오리 사냥을 준비합니다. 목적지는 집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세미놀 호수. 이날은 부부의 6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집을 나서기 전에 아내 드니스에게 점심시간 전까지는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짧은 입맞춤을 한 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이크가 오기로 한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드니스는 사냥이 조금 길어지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서도 마이크는 감감무소식이었고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평소 마이크는 약속을 정말 칼같이 지키는 성격이어서 이건 아주 생소한 상황이었죠. 불길함을 느낀 드니스. 즉각 경찰에 연락을 했고 동네 보안관이 세미놀 호수로 출동했는데 호수가 부근에서 세워둔 마이크의 트럭이 발견됩니다. 정황상 차를 여기 세워두고 여기서 보트를 타고 나갔다는 건데 그 이후 행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실종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잠깐 마이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1969년생인 그는 버스기사인 아버지와 유치원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알뜰살뜰히 두 아들을 키웠죠. 그러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좀 세상을 일찍 떠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세럴은 홀로 강인한 양육에 매진합니다. 그 덕에 마이크는 아주 훌륭한 아들로 자라났고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교성 또한 좋았고요. 게다가 이 준수한 외모에 운동까지 잘해서 고등학교 땐 풋볼 선수로 활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학교 치어리더였던 드니스와 교제를 시작하게 된 거죠. 미국 하이틴 영화를 보면 운동복 킹카랑 치어리더 금발 여성과 사귀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이 둘은 그런 영화 속에서 볼 법한 아주 모두가 부러워하는 커플이었습니다.
마이크와 드니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란히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입학했고 이후 마이크는 부동산 중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워낙 성실했던 터라 금세 실력을 인정받았고 머지않아 돈 잘 버는 중개인으로 성장하죠. 또 마이크는 이 드니스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하면서 고등학교 커플이 부부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둘의 결혼을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마이크의 엄마, 세럴. 워낙 어릴 적부터 두 사람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응원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마이크와 드니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크는 회사에서도 애처가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한 예로 드니스가 전화해서 나 차에 기름 떨어졌는데 기름 좀 넣어줘 라고 이야기하면 일하다가도 바로 드니스에게 달려가서 드니스를 도왔다고 해요. 그 정도로 많이 아꼈던 거죠. 그리고 얼마 후 딸 앤슬리가 태어나자 이 둘의 부부는 더욱더 돈독해졌습니다. 마이크는 아내에게 고급 차를 선물했고요. 아내 드니스는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정말 이 부부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사이도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필 결혼기념일에 실종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실종 장소인 세미놀 호수는 다른 곳과 달리 유독 폭이 좁은 호수였어요. 바닥엔 퇴적물이 두텁게 쌓여 있었고 나무 뿌리도 곳곳에 튀어나와 있어 다소 험한 지형이죠. 그래서 이 숙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이곳에 보트 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이크의 보트가 뒤집히면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어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한 걸음에 달려온 사람이 바로 마이크의 절친한 친구 브라이언. 마이크와 브라이언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마이크와 브라이언은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중마고우였습니다. 중학생이었던 브라이언에게는 이 케이씨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케이씨의 절친이 바로 드니스였던 거죠. 즉 그러니까 브라이언의 커플이 마이크에게 드니씨를 소개시켜 준 겁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 넷은 어딜 가나 함께하면서 돈독한 우정을 쌓았고 성인이 되어 브라이언도 케이씨와 결혼을 하며 두 커플 모두 비슷한 시기에 아이도 낳았습니다. 두 가족은 그렇게 20년 가까이 세월을 함께하게 되죠. 마이크 실종 소식에 브라이언은 꽤나 큰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어요. 브라이언의 아버지까지 함께 와서 그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실종 이튿날 호숫가 덤불에서 마이크의 보트가 발견됩니다. 안에는 마이크의 구멍조끼와 오리 사냥에 필요한 사냥총, 탄피 등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죠. 보트의 가스통은 가득 차 있는 상태였는데 이걸 봐서 사냥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를 당한 듯 해 보였어요. 수색팀은 호수 바닥을 모조리 싹싹 뒤졌고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수색은 무려 한 달이나 넘게 계속되었죠. 6,000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지와 호수, 정말 곳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허탈하게도 도저히 마이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종 44일 만에 수색 작업은 중단되었고 마이크의 실종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자 여기서 또 다른 가설이 떠오릅니다. 혹시 마이크가 자발적인 실종을 한 게 아니냐는 소문이었어요. 당연히 가족들과 지인들은 강하게 부정합니다. 누구보다도 가족을 위했고 사랑하는 엄마와 아내 그리고 어린 딸까지 두고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라면서요.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갔냐고요. 분명 호수까지 간 건 맞는데 그죠? 호수. 여기서 또 다른 가설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마이크가 호수에 사는 악어에게 잡아먹혔을지도 모른다는 추측. 실제 세미놀 호수는 악어의 서식지였습니다. 종종 술에 취해 낚시에 갔다가 물에 빠져서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인명사고가 종종 있었으니까요. 만약 마이크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가 악어에게 먹힌 거라면 충분히 앞뒤가 맞는 듯 하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흘러가나 싶었는데 이때 어머니 세럴은 그렇게 쉽게 아들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대학의 악어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전문가는 악어에게 잡아먹혔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마이크가 실종됐을 당시가 아까 제가 말했던 12월 16일 겨울이잖아요. 12월 중순 악어는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움직이지 않는 습성이 있고 심지어 이때는 먹이 사냥도 하지 않는다네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악어가 다 큰 성인을 삼키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해요. 통째로 삼키는 경우요. 만약 잡아먹혔더라도 팔다리 같은 신체 일부분이 분명히 남아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세럴은 여기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아들을 찾아 헤매요. 목격차를 찾는 광고도 하고 실종 전단지도 나눠주고 정말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 아내 드니스는 하루하루 힘들어하면서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도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간신히 몸을 수술이고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나가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마이크의 주변 친구들은 위로금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6개월이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세미놀 호수를 찾은 한 사냥꾼이 호수에 떠오른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마이크의 사냥복이었습니다. 안에는 마이크의 사냥 자격증과 손전등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는데요. 발견된 사냥복은 다리에 장화가 붙어 있어서 이 가슴까지 올라오는 우리가 흔히 갯벌에서 볼 수 있는 작업복과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만약 악어에게 잡아먹혔더라면 가뜩이나 벗기 힘든 이 옷만 깔끔하게 남아있는 게 가능할까요? 더 이상한 건 옷이 마치 물에 금방 빠진 것처럼 이끼도 없이 깨끗했고 외부의 공격 또한 받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또한 6개월이나 물에 있었으면 분명히 이 전원이 켜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버튼을 누르자 정상적으로 작동했고요. 마이크의 물건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어머니 세럴은 즉각 달려왔고 이상함을 감지하고는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드니스의 생각은 좀 달랐죠. 그녀는 호수에서 발견된 증거로 마이크의 사망 신고를 해버립니다.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알고 보니 거기엔 이유가 있었어요. 마이크에게는 3개의 생명보험이 있었고 실종해서 사망 처리가 되면서 드디어 드니스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보험금이 무려 30억 원. 어마무시하죠. 드니스는 그간 생활이 힘들었다면서 이 돈이라도 받아야지 딸과 허덕이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니 드니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드니스의 빠른 사망 신고에 어머니 세럴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가족이 사망 신고를 하는 순간 수사가 더 이상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세럴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종 광고를 내보냈고 매일 거리로 나와 수사를 요청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미 사망 신고도 된 마당에 좀 과한 게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아들을 쉽사리 보내지 못하는 엄마의 집착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후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전해집니다. 마이크의 실종 3년 만에 드니스가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그 상대가 바로 브라이언이었습니다. 마이크의 절친한 친구요. 심지어 드니스는 마이크와 살던 집에서 그대로 새로운 살림을 차렸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연히 평소 넷을 잘 알던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드니스는 전 시어머니인 세럴이 정신이 좀 이상하다며 이 험담을 하고 다녔고 또한 딸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손녀를 보여주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세럴은 포기하지 않고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아들 실종 사건을 제발 재조사해달라며 무려 9년 동안 2,600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통씩 매일 보낸 거죠. 그런 피나는 노력이 빛을 발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도 어느덧 하나둘씩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2004년 재수사의 움직임이 보이는 듯 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큰 결실을 맺지 못했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난 2016년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드니스와 브라이언이 요란하게 재혼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브라이언이 여기에 앙심을 품고 드니스를 총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녀는 간신히 탈출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브라이언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 드니스는 새 남편의 폭력성을 폭로하면서 무기징역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죠. 그런데 이 당시 담당 검사는 브라이언이 마이크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브라이언의 전 아내인 케이시의 증언 때문인데, 사실 마이크가 실종되기 전부터 브라이언과 드니스가 불륜관계였다는 걸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실종 당일 브라이언의 행정이 좀 불확실했고, 무엇보다 마이크가 갖고 있던 3건의 생명보험 모두 브라이언을 통해 가입된 게 확인되었거든요. 브라이언은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물론 이건 정황적인 증거일 뿐 직접적인 살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검사는 브라이언과 대립하던 드니스에게 혹시 그가 마이크의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냐라고 계속 추궁했지만, 드니스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하죠. 어쨌든 브라이언의 최종 재판 결과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끝이 아니에요. 1년 후 완전 대반전이 벌어진 겁니다. 돌연 브라이언이 자신이 마이크를 죽였다고 자백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증거로 마이크의 시신이 있는 장소를 지목했는데, 경찰이 수색해보니까 실제로 그곳에 마이크의 유골이 있었고요. 거긴 세미널 호수에서 100km나 떨어진 곳이었지만 브라이언의 집과는 10분 거리 남짓한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부검 결과 마이크의 두개골에는 총상이 발견되었어요. 네, 한때 마이크의 베스트 프렌드 브라이언은 마이크를 살해한 범인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건 18년 전이었어요. 그렇다면 브라이언은 도대체 왜 이 18년 만에 뒤늦게 자백을 한 걸까요? 그건 바로 드니스에게 복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니스도 당시 마이크 살인 사건의 공범이었기 때문이죠. 브라이언은 이 진실을 말하는 대신 이 사건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모든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게 됩니다. 드니스와 브라이언은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인 1997년부터 불륜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결혼 후 모임에서 눈이 맞은 거예요. 둘은 몰래 미래를 즐겼습니다. 브라이언은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었었지만 정작 드니스는 마이크와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혼녀라는 타이틀도 싫었고, 무엇보다도 마이크와 이혼을 하게 되면 딸의 양육권을 나눠 갖는 것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마이크가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자신은 가엾은 미망인의 이미지를 유지한 채 심지어 마이크의 보험금으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드니스와 브라이언은 마이크의 살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의견 끝에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브라이언이 마이크와 단둘이 오리 사냥을 가서 그를 물에 빠뜨린 뒤 사고사로 위장하는 것.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 밤, 브라이언은 아내 케이시에게 미리 수면제를 먹여 그녀를 깊게 재웠습니다. 자기가 마이크와 사냥 가는 것을 케이시는 몰라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이크에게 연락을 해서 새로 알게 된 사냥 스팟이 있다 라면서 약속을 잡습니다. 다음날 새벽, 둘은 세미놀 호수로 떠났습니다.
아내 드니스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보트에 올라탄 브라이언은 호수 한가운데로 배를 몰았고 잠시 후 마이크를 보트에서 일어나게 유도했습니다. 마이크가 천천히 일어나자 그리고 있는 힘껏 밀어 그를 물에 빠뜨렸죠. 그런데 이게 일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간 거예요. 마이크가 호수 가장자리 나뭇가지를 잡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당황한 브라이언. 결국 그는 미리 준비한 총을 꺼냈고 발버둥 치는 마이크를 향해 2발을 발사합니다. 마이크는 쓰러졌고 고요해진 호수. 브라이언은 그제서야 그를 물에서 끌어올렸죠. 이미 총상을 입은 이상 시신을 여기에 두면 타살이 들통나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트럭에 시신을 싣고는 집 근처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종 소식에 놀란 듯 달려와서 눈물을 보였던 거죠. 악어의 눈물이네요. 그리고 또 기억하시죠? 6개월 만에 호수에서 사냥복이 발견된 거. 그것 또한 브라이언의 짓이었습니다. 마이크의 죽음을 사실화해서 드니스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개하려는 목적이었고요. 이렇게 18년 만에 드러난 두 사람의 공모. 재판이 열리는 동안 브라이언은 매우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드니스는 어떠한 감정 기복이나 표정 변화도 없이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녀의 변호사는 드니스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재판 결과 드니스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브라이언은 자백했다는 이유로 2033년 그의 나이 63세에 풀려나는 조건으로 수감 중이죠. 미제 사건이 이렇게 18년 만에 극적으로 술술 풀리는 경우가 참 드문데요. 사건이 전말이 드러나게 된 계기는 공범인 드니스와 브라이언의 불화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 세럴의 간절한 노력도 있었죠.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결국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다행이네요.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18년이라는 세월의 고통을 그 누구도 쉽게 헤아릴 순 없지만 더 이상의 고통은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